여기가 동래였는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제 성역하면서 다 이사가게 하고 해가 여기를 완전 크게 넓혀서 이렇게 하고 충무공의 사실은 지금 우리 충무공 종가 그 생가터에 갈 건 생가는 아닌데 충무공의 생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장가를 들은 집이거든요. 이게 22살에 장가 가서 그 21살에 장가 갔습니까? 가서 거기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들어가 사셨거든요. 그 정말 그것도 어찌 보면 충무공이 운이 좋은 게 무남동녀 외딸이니까 그 처가집 재산이 다 이제 아마 먹고 사는 거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찌들림이 있잖아. 자기 소신껏 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태어난 유전자 자체가 소신껏 살 수 있는 사람은 뭐 열심히 뭐 그 어떤 불이익도 당했지만 아무튼 경제력은 그렇게 쪼달렸던 것 같지 않아요. 책을 읽어보면. 원래 집도 왜냐면 그 충무 어머니께서 쓴 그 거래 별금 문기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재산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별거 문기 이렇게 그 기록에 보면 어머니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무공이 무과급제 하고 난 뒤에 그 글에 보면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너가 이제 무과급제를 했는데 큰아들 누구에게는 어디 있는 종 뭐 누구 뭐 땅 이건 주겠다. 이제 아들이 무과급제를 하니까 그 기념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누구에게는 뭘 주겠다. 뭐 순신에게는 어디 종 뭐 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디 전라도 어디 있는 종의 누구 딸 그걸 주겠다든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별금 문기에. 그러니까 원래 집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릴 때 우리가 막 집안이 가난해서 충무 이랬다는데 그거는 약간 그 어떤 드라마틱한 글의 구성상글이 한 것 같고 처가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뭐 그 하살통을 그 명족 판서가 좀 욕심내는 정도면 하살통도 좋은 걸 쓸 정도로 경제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보면 그 지금 생가 복원돼 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집이 그 터에다가 그대로 이제 복원을 했고 거기에 충무공께서 화살 있잖아. 화살 활 연습한 그런 궁터까지 다 있거든요. 은행나무 큰 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장인장모가 있고 뭐 그런 묘소까지 다 있는 거 보면 재력은 굉장히 괜찮았다. 이 햇볕에 섰네요.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 충무공의 사시던 집터 인근 마을을 다 비우고 여기를 성역화 사업한 거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꾸민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 100년 뒤에는 여기다가 이제 현충사랑 사당을 세워서 모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크게 성역화 사업을 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큰 사람들이 역사에 아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충무공에 반한 거는 확실해요. 정조임금 대단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분 충무공에 반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호불호가 많지만 아무튼 우리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만약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이분에게 반했고 최근에는 제가 그 노산 이현상이란 분 아시잖아요. 그분도 충무공에 반하거든요. 이 충무공의 상가성애라는 책을 남기거든요. 그분에게 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대 재판관님이라고 요즘 그분 책에 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설로서 작가 김훈의 그 강의를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그 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에서 노산 이현상이 번역한 난중일기를 읽었대요. 이제 21살, 2살인가 그때 읽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언젠가는 이순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거쳐서면서도 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순신에 반해서 최초로 처음 글 쓴 게 54세 칼의 노래인데 그분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내가 난중일기를 읽고 발효되고 숙성되고 그 있잖아요. 우리가 콩을 매주를 쓰면 발효 숙성이 돼야 맛있잖아요. 제대로 발효 숙성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써잖아요. 근데 자기 글은 그 충무공을 읽고 발효 숙성돼서 탄생한 게 칼의 노래다. 그리고 충무공이 54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탄생한 나이가 54세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대 평관님을 만나봤는데 그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20대 법무관, 공군 법무관 시절에 충무공 글을 읽고 그 노산 연사에서 충무공 상가 생애를 읽고 20년 만에 쓴 책이 이수신 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게 발효 숙성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걸 수정한 게 40년 만에 다시 그 충무를 만나고 40년 만에 다시 쓴 책이 그 수정된 게 지금의 책인데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아니 현충사 저쪽에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시간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어른 집이 잘 안 가는데 처가댁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얘기 좀 해달라면서. 그거 준 건데 94세 되는 거니까 김상국에서 육을 달라고 해서 안 주고 가동해서 유럽에서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이사를 내려오죠. 왜냐하면 여기가 애가 동네 애가 충무공에 한 13살 무렵에 내려오셔서 여기 사는데 얼마나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고 마음에 들었던지 이웃에는 사는 방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성건설 지낸 분인데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들면 중매쟁이를 넣어서 사이 삼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딸이 하나밖에 무남동료 외딸이라. 근데 충무공의 셋째 아드님이시니까 장가를 들어서 처가에 딱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 안에 이제 처가댁인데 지금은 충무공의 생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 내내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후손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여기가 이제 뭐랄까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왔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동아일보나 이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시대 1800년 뭐 우리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때가 1897년인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이 신문에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정말 돈이 많이 모였대요. 돈이 모여서 그 종갓 그 빚을 다 청산하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조성을 조금 더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그래 보여도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돈을 막 거두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뭔가 막 그 결속을 해서 탁 이겨내는 게 임진왜란도 보세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어병 선병들이 사실 조선은 유교 국가거든요. 불교를 굉장히 조금 탄압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에서는 우리를 별로 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성녀들이 막 일어나서 결속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맨날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뭐 나라에서 뭘 안 해준다는 의도의 불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정말 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결속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1800년대 그럴 때 성금을 내서 이걸 지켜주려고 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 종가택에서 위기가 왔을 때도 이 나라에서 이걸 다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난중일기 때 찾아오는 거 보세요. 그 삼촌이 훔쳐갖고 나라에 숨겨놓은 걸 조카갖고 신고를 해서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괜찮아요. 이게 여기가 그런 곳인데 저 안에 이제 사당을 했고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막 이승역화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크게 해줬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에 우리가 답사를 온 거예요. 그죠? 정말 이수신 같은 사람이 우리 도단위에 한 명씩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금세 멋있는 나라가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개인들이 돈을 내서 사당을 지어놓고 우리 남해는 김여빈, 고성우 두 사람이 사비를 내서 초가를 지어놓고 제를 지냈고요. 여수도 충민사도 선임 인디네나 달기 추종공에게 반했던 선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셔놓고 제를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나라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춰주긴 했지만 우리 선생님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존경스러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일부를 막 기부를 하고 이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충무공을 기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게 정말 이거는 예산을 볼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충무공이 장가와서 사시던 그런 종가터입니다. 이제 그 대대로 종가들이 내려오고 생가터는 저기 서울의 한양의 근천동, 지금은 인현동인데 거기는 빈만 이렇게 표지성만 있지 집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무공의 그 후손들을 잘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벼슬에도 안 나갑니다. 위에 할아버지가 기묘 사화에 연루되어서 약간 어려우며 겪는 걸 보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크게 그지? 먹고 살기가 힘들면 뭐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애시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못 돌아오시는데 메롱나무. 이 나무가 메롱나무거든요. 옷을 벗었죠. 근데 일단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집안에 이 나무를 안 심는데요. 왜 그럴까요? 옷을 벗었어요. 사대부들은 아내가 옷을 벗기를 좋아하면 안 되니까. 근데 대신 이 나무를 어디에 심냐 하면 사원, 서당 뭐 이런 데 가면 보통 이런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배롱. 백일홍 아니에요? 백일동 아, 백일홍 이제 배롱이랍니다. 순 우리말로 배롱나무고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핀대서 백일홍이고 이걸 또 배락나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락을 맞으면 그렇잖아요. 겨울에 얘들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보피도 없기 때문에 배락 맞은 뜻이 하고 있다 해서 배락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런데 왜 심느냐 하면 사당이야 이런 왜 심냐 하면 있잖아요. 이 꽃이 7월 말부터 피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개를 속일 때까지 피어 있어요. 그러면 대기만성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 배롱나무를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면 사당 이런 데는 인재를 키우는 데 아닙니까? 향교 이런 데는 공부를 해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도 왜냐하면 우리가 봄에 꽃은 10일 정도 핀다 하잖아요. 진달래, 개나리 뭐 먹고 뭐 이런. 그런데 만약 인간이 태어나서 내가 성공을 한다. 큰 사람이 돼서 10일 만에 져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대기만성의 인간은 늦게 두각을 나타내서 늦게까지 이제 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년에 반짝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맞는 예가 많더라고. 역사를 공부해본 남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젊은 날에 팍 이렇게 꽃이 피면 빨리 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늦게 공부를 천천히 해서 늦게 익어서 늦게 천천히 오랫동안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 우리나라의 서원, 향교, 교육기관은 거의 이런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조선시대 때. 근데 대신 집안에는 안 둔다. 왜? 혹시 사대부 아내들이 옷 벗기를 좋아하면 남자들이 피곤하니까. 그거는 제가 하는 소리고. 와서 향 피우고 인사를 한번 해줍시다. 여기까지 예, 문 대장님. 힘을 줬고 또. 잘생겼네. 다 같이 격렬한 마음으로 묵념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충무공은 14세 손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여러 가지 많이 참조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남아있는 기록에는 수의 유성룡이 말이 없고 웃음이 적고 늘 수양하는 선비 같았다. 그러나 그 마음속엔 담력이 있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했다. 그것은 평소에 수양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그런 글을 참조하고 14세 손을 모델을 하셨다고. 정말 수양하는 선비 같지요. 그 원래 옛날에 숙종 임금이 하사한 현판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서원 첩병 때 해산됐잖아요. 그 기록이 아까 보니까 뭐 그 종갓댁에서 그 현판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 글씨는 누구 글씨 같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글씨 같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깨끗하지. 나는 여기 오지겠으면 여기 깨끗해갖고 요 청소부라도 여기 직대고 해야 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조선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약간 그 깃털이 새로움이 잡았긴 하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을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회자되는 사람 중에 제갈공명 중국에 회자되잖아요. 그 양반이 호가 충무거든요. 근데 그분이 5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종대왕도 5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충무공도 54세에 돌아가셨어. 근데 김우는 54살에 칼림혈애를 썼어. 이 54살이란 나이가 심상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무공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53살쯤 돼서 나도 54살에 사고를 칠 것 같아. 막연히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54살에 내가 무슨 사고를 칠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54살에 사고를 쳤어요. 예, 이순신 중국공원에 근무를 하다가 못해먹겠다 때려쳐야겠다 이래가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그때 생각할 때 야, 이 정도 사고로 끝나면 다행이다. 다른 사고를 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54살이라는 나이를 보면 선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세종대왕도 보세요.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가 한자가 일반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대대로 그 한글을 굉장히 그 한문을 사대하는 상황인데 그 독자적인 글을 만들면 중국에서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를 붙이잖아요. 몰래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신하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반대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위로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충무공을 비유하면 어찌 보면 세종대왕의 더 위에도 넣어도 되는데 세종대왕은 사사로운 게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을 공부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있잖아요. 세종대왕께서 막내 아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종대왕이 각시가 많은 거 알죠? 아내도 먹고 자식도 많은데 막내 아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나이 늦게. 그래 어쨌는지 아십니까? 막내 아들이 좋아한다고 강원도 도지사한테 무슨 짐승들을 잡아가 주면 막내 아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잡아다 주라 하고 이 정도로 사사로. 근데 충무공은 절대 사사롭게 취하지 않았어요. 충무공은 그냥 공을 항상 먼저 줬죠. 공적인 일에. 사적인 일에는 성공무사였잖아. 항상 공이 먼저고 사를 일해줬는데 좀 인간적으로 세종대왕은 아들을 사랑해서 어제 저번에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그 사람 잘못한 게 많은데 죽여야 되는 사람이 중무공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장군의 아들이 내 아들은 사람을 살리자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죽이자는 방향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아들을 좋아하면 아들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설사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이 있어도 아들이 말하면 아들 말이 오른쪽 아들 편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공을 먼저 주는 사람이 충무공인데 그리 생각한다면 충무공을 세종대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막 싸우려고 할까봐 무섭긴 하지만 저는 세종대왕 위에 둡니다. 충무공 있으시네. 그분이 머무셨던 곳이고 21살에 장가들잖아요. 방진의 기록에 보면
그 충무공의 아내도 뭐 외사 사람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네요. 근데 그 미리 종이 짜고 있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하사를 전부 다 버렸대.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방진이라는 그 장인어른이 화를 잘 쏟대요. 그런데 도둑이들은 이미 그 짜고 집안에 종가 짠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사를 가져오너라 이랬더니 그 충무의 아내 되신 분이 어릴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우리 배 짜는 데 쓰는 그 있잖아요. 그래. 예? 그 있잖아요. 배. 그걸 와라락 쏟아내면서 여기 아버지 여기 하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밖에 노둑이 자기들이 하사를 이미 짜고 다 없앴는 걸 아는데 하사를 아직도 많이 있나 그러면서 놀래서 도망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거죠. 그 아내도. 예. 아내가 지혜로웠으니까 7년 전쟁에 한 번도 안 오셔도 그 조카들 왜냐면 충무공이 사행제인데 아우 우신만 남아있고 희신 요신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그래서 그 조카들도 많았어요. 예. 정업 현감으로 갈 때 식구를 24명인가 데리고 갔다잖아요. 왜냐하면 조카들 그 형수 뭐 재수씨 그게 식구 엄청 많은 거죠. 자기 또 아내가 있고 작은댁이 있고 또 서자가 있고 이런데 24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부임지로 갈 정도로 식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구를 다 책임졌다는 거죠. 충분히. 기록에 보면 조카들에게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정말 잘 출가도 잘 시키고 정말 잘했답니다. 정말 모든 면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골백번을 태어나도 그분처럼 그분의 1%도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런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싶으면 그 잘하는 우리가 손흥민이나 김연아를 왜 이리 우르르 봅니까? 우리 죽어도 깨나는 못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저까지는 나도 하겠다 싶으면 그 사람 회사를 오잖아요. 그죠? 근데 충무공은 아마 인격적으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머무셨던 곳입니다. 21살에 결혼해서 사시다가 이제 하객도 모르고 이제 32살에 무과급제한 뒤로는 여기 머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충무공 이순신 여기 4살 정도 돼서부터 결혼해서부터요? 예, 우리 결혼하고 들어왔죠. 21살에 들어왔죠. 그럼 장인은 어디 살고? 장인도 같이 살았지. 한 집에? 예. 제가 살았다. 예. 조선은 임진애, 이거 하나 상식인데요.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아들, 딸, 구별 없는 재산이 균등 분배였어요. 균등. 딸하고 아들 똑같이 줬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은 약간은 여자들이 크게 여자를 굉장히 일본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아내들이 남편한테도 무릎 딱 꿇고 앉아서 하고 그런 문화잖아요. 그게 여자가 약간 조선처럼 그렇게 대우를 못 받은 그런 식인데 임진왜란에 들어오면서 약간 문화가 그리 됐고 책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게 장자 상속이 이어지면서 장자에게 근원이 주어지는 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윤선도 알잖아요. 윤선도가 해남 윤씨거든요. 윤선도 할아버지께서 해남 윤씨 집안으로 이제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으로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약간 개념이 있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유홍준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유언으로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장자에게 상속을 한 많이 주라는 식의 그 유언을 남기고 자기 생각에 이 재산이 자기 건데 자기가 그냥 돌아가시면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똑같이 재산이 나눠주면 재산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 우선권으로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그 뒤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자가 재산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가고 나머지가 가르고 이러면서 그 해남 윤씨 종가가 그대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더 키워나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전은 다 충무공의 어머니 그 별건 문기에도 큰아들 누구에게 이만큼 거의 똑같이 재산 분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약간 일본의 문화가 조선을 조금 여자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 게 그때부터. 그전은 굉장히 사대부들이 아내에게 경어를 쓰지 않습니까? 자네 뭐 했는가 뭐 그 말투가 그게 남아있어. 우리가 지금도 약간 선비적이고 양반적인 사람 어떻습니까? 아내를 존대해서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 문화가 남아있었어요.
어찌 보면 모계새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엄마가 자식을 끔찍하지. 남자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회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남자 있던가요, 총각이? 없지? 얼마나 마음에 들면 장인이 중매장을 사요. 난 들고 쓰는 있어도 뭐 사이 안 되더라. 전부 안 좋아. 사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총각이 한 분 있으면 그게 내 사이가 안 되대. 언니는 그걸 상관없네. 자, 저기 은행나무 한번 보고. 이게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은행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충무이 생전에 있었던 은행나무고. 7년 전쟁 중에 명랑해전을 치르잖아요. 명랑해전에서 외구가 또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충무공에게는 어떻게 워낙 갚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 명랑해전에 지고 나서 이 일본 군사들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여기 충무공이 정실에서 나왔던 해, 열, 면 아들 세 분이 있었는데, 해, 열은 늘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면이 여기서 할아버지 뭐 큰엄마, 작은엄마 뭐 조카들하고 여기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보복을 할 길이 없으니까 이 애구들이 여기 아산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있잖아요. 이 아들, 셋째 아들 면을 죽여요, 면. 예, 죽입니다. 예, 근데 그를 보면 면이 가장 충무공을 애모가 닮았고 괜찮았대요. 그 충무 일기에 보면 어릴 때 저 한경도 쪽에 가 있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니까 약간 우유를 먹고 어머니 젖을 먹고 막 토하는 전내가 어땠다 뭐 그런 하여튼 그 면에 대한 굉장히 그 기록이 그 일기의 포연이 보면 정말 나보다 잘났다 포연해 보면 잘났는데 너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무슨 일인가 이런. 그런데 이 어딘가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 한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면의 묘소가 있고요. 그 후손도 있고 장인 장모의 묘소가 여기 있고 이면의 묘가 따로 있어. 예, 따로 있어요. 이게. 그 아들을 죽었을 때 일기에 보면 어느 날 명랑해전을 치르고 저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또 이제 명랑해전을 치렀는데 여기 이게 13척과 싸우고 이겼는데 이 왜구는 많잖아요. 혹시 뒤쫓아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저 서해안으로 도망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종가 집에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는 늑에 끝봉이 통곡이라고 써 있어요. 통곡이라고. 일기에 보면 통곡이라고 써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웠다. 그리고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대놓고 울 수가 없잖아요. 부하들도 있고 자기가 슬픔을 드러내면 그래서 그 일기에 보면 뭐 막지라든지 뭔가 하여간 그 소금을 굽는 그 창고에 가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면을 당했다 하니까 그런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체면상 크게 울지는 못하고 아마 몰래 혼자 가서 슬픔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일기에 나옵니다. 면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통곡이라는 걸 받았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고금도에 있을 땐가 해남도 그쪽에 거기 있을 때 꿈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복수를 해달라고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살도라는 곳에 왜군이 왔는데 그 왜군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목을 쳤다는 거. 그죠? 끝까지 해서. 엄청 했네 그러면. 예, 그게 일기에 나옵니다. 외살도라는 곳이 있어요. 저 해남에 가면. 또 이 은행나무도 은행나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 충무공의 살아생전에 이 은행나무 밑에서 저 할속이 연습도 했다거든요. 당신은 그때 충무공을 보셨지요? 잘생겼던가요? 이렇게 은행나무가 어려서 키워준 거네. 아이고 말 흔들린다 그러니까 답을 해주세요. 바람을 쏘는 바람을. 뭐라고 답을 합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언니 시인해라. 잘 봤어요. 보고 글쎄 해놨게 단들한들. 아니 그러니까 찬바람을 싹 내주잖아. 그래. 맞다 이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봤어요. 난에서 왔어요. 끝들이 썼습니다. 경상도 하고 끝들이 바람을 내주. 일부러 오셨구만. 네, 일부러 답을. 여기 사람이라 예.
저기 저 사람 사신 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여기도 좋지만 우리 남해도 좋아요. 쫓아가서 구경해도 되겠네. 저 사람한테. 진영기라도 씹어 댕겨야 된다. 정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정아 엄청 좋아. 여기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가 부산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배라는 게 여기 태평양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빨리 와야 돼요. 만약에 물길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오면 이제 옛날에 놓쳤잖아요. 밀려갈 수가 있게. 그것이 물때에 맞춰서 물이 정점일 때, 밀물과 썰물이 정점일 때 빠르게 오는 거예요. 속도로. 이리 들어와서 이리 올라가는데 여기 부산에 우수사가 있었어. 자수사가. 여기 거제에 우수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여기 계시던 충무공께서 전라 우수영이었던 이쪽하고 합의를 하는데 첫 해전에 나갈라 출전하려니까 여기서 안 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여기 곤양이 있잖아요. 곤양 요점에 여기 경상 우수사가 요 와 있어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전해갖고 이렇게 출전해가 이 거제로 가요. 가서 옥포, 합포, 적진포 세 번을 싸우고 다시 노량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천해전을 갈 때 이 여기로 지나가서 여기 사천해전, 당포, 당항포, 그다음에 율포 네 번을 싸우고 다시 이렇게가 기대를 해요. 그다음에 한산해전을 갈 때 여기로 지나가서 이렇게 가서 한산, 안골포 두 번을 싸우고 다시 미조에서 기대를 해요. 네 번째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이리 가서 부산포 가서 싸우고 미조에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무공께서 이 남해를 돌아다니고 한 바퀴 돌면서 왔다리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천해전을 치룰 때 이 사천해전을 치르고 당포해전을 치르고 나 바람이 셌어요. 이게 매가 6월 2일 날 여기 창선도 왕후박람 우리 이수신 있잖아요. 창선도 바람이 심해서 창선도에서 저녁을 머물렀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일개는 안 나오는데 장계에 나온대요. 장계를 풀이해서 해석한 게 김종대 재판관을 이수신 신원님이 준비를 마쳤나 그 글에 보면 6월 1일 날 여기서 남해라고 안 나요. 창선도에서. 옛날에 이 창선도가 진주관할이었거든요. 1901년까지인가? 진주관할이어서 남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주관할에서 이제 남해 들어온 건 얼마 안 돼요. 그 당시는 진주관할에서 여기 창선도에서 밤을 지샜다 나오고요. 93년도에 미조항에 9월 7일 날 미조항에 바람이 심해서 지나다가 여기서 잤다고 나오고요. 또 노량을 지나다가 바람이 심해서 이어서 오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가면 바람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해 와두에서 바람이 잠잘 때까지 있었다. 와두를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가는포 그쪽에 그 차면에 엄머리 있잖아요. 그거가 와두예요.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가 잘 공부를 해보면 충무공을 그냥 순국지 여기 이수신 순국공은 아니고 이쪽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여기 창선도에서 하루 보내고 했기 때문에 또 임진왜란 때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는 일이 안 되고요. 또 한산도에 가서 3년 8개월 계실 때도 어머니가 여기에 여수야 계시었거든. 고읍내에. 그래서 이 문안을 가고 또 본역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 남해를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 남해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남해가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남해를 잘 보면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을 때는 어디로 머리를 둔다 합니까? 고향을. 우리가 서포도 여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인간이 죽을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남해가 아늑하고 포근하고 그런 곳이다. 이런. 잠금 진품 현재 상태는 어디 있는가 나올걸요. 진품이 제가 어제 김무생이라 했는데 이무생. 폐기련 이무생이가 이게 1594년에 한산도에 계실 때 이 대장장이한테 이 칼을 만든 건 사용한 칼이 아니고요. 칼 엄청 크다, 그치? 마음의 수양을 잡는 칼이거든요. 만들어 딱 놓고 엄청 길다. 칼자루에다가 이름을 새기겠어요. 대장장 이름. 그런 걸 예사로 이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죽은 동계사면
대단한 미술인 사람이 칼을 만든 사람 이름을 칼열에 새기했다는 그게 자기 이름 아니고 대장장이 이름. 대장장이 그게 대장장이에게 책임지라는 의미도 있겠죠. 자기가 만든 작품이니까 자기 이름을 새기려 했을 수도 있는데 대장장이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인격으로 대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칼 만드는 걸 예술로 봤다는 거죠. 지금 풀이한다는 이 보세요. 석자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사나가 들고 한번 휘둘러 휩쓸어 피가 피로 물들더라. 사나가 피로 물들더라 이런 건데 이거 내 컵에는 이거 휘두르려. 아니 이 사용한 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마음 수양 칼이거든요. 그 이름이 팔자루에 적혀 있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적혀 있는 데가 있겠죠. 안 보여서 그렇지. 아까 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칼이 우는 것 같았죠. 그래서 칼이 놀이라고. 이게 중국의 장수들이 중국에 선물로 줬대요. 그래 보관하고 있던 거고 옥포회전을 치르고 나서 장계를 엄청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원균 장수는 그냥 싸움에서 이겼다 이 남 매출을 썩어서 단계를 올렸는데 충무공은 누가 배를 어떻게 격파를 했고 누구 장수는 누구를 죽였고 이 공을 농공행상이라고 하잖아요. 공을 논하고 해 그걸 해서 상을 주는 행했다 이 농공행상 그게 확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알아주면 어떨까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안 하고 싶은데 정말 그거 잘 알아주면 더 잘하고 싶고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아셨다는 거죠. 중국은 고아들은 뭐든 앞장섰다잖아요. 옹포 예전이니까 옹골포 예전이니까 예전을 나갈 때 충무공이 7년 싸움이 있잖아요. 조선의 충무공이 싸울 때는 조선의 탄옥선이 한 척도 파손이 없었고 제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는데 안골포 예전이고 옹포 예전에 갔을 때 이 부하들 있잖아요. 서로 앞장서 잘하려고 가다가 우리 배끼리 부딪혀서 파손이 일어난 예가 딱 한 번 있고 충무공이 전 7년 전쟁 중에 우리 군사는 사상자가 1000명 안팎이었대요. 부상자나 사상자가. 그런데 단 한 번 7000장 대전에서는 원균이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은 거죠. 12척 빼고는 다 죽은 거죠. 7년 전쟁에 많은 싸움에 어떻게 1000명 안팎의 사상자를 내고 배는 단 9척만 부딪혀서 파손이 났다는 것은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30만이 와서 낙살이 났는데 속된 말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어째서 조선의 수군이 충무공이 이끌 때는 1000명 그것도 사망자가 1000명이 아니고 부상자와 사상자가 1000명 안팎이에요. 그만 가겠다는데 굳이 왜 싸워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냐 이렇게 생명을 중시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들어봤는데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네들을 살려서 보냈다 그러면 이네들 또 재정비해서 오면 또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싹을 자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멸, 적을 선멸하다가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뒤에 깊은 생각까지 우리가 다 읽어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이네들을 다 싹을 잘라버려야 다시 조선을 넘보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일본은 항상 무식탐탐 우리를 노리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리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싹을 그렇게 잘랐는데도 어땠습니까? 한 200 몇십 년 뒤에 또 힘을 모아서 이네들이 우리를 근데 지금도 약간 얘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죠? 독도가 우리끼리 해가면서 사실은 독도는 안정보호 그럴 때부터 이미 일본에서 조선 거라고 인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때 지도를 만들 때 거의 그때 당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세계사가 지도를 만들면서 그쪽을 일본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동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한국해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본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지도에 보면. 그게 그들이 난감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장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런. 우리 시간. 가입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요. 바로 가입시다.